중학교 2학년의 철학 수업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졸음에 취해 눈을 비비고 있을 때 박 선생님이 특별한 사례를 가지고 왔다고 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다뤄볼 거예요. 다들 눈을 떠봐요. 이 얘기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학생들은 고개를 들었다. 박 선생님은 칠판에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크게 썼다. 그 아래에는 쾌락 계산법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그리고 범위 좋아요. 모두 집중해줘요.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 앞에 새로 작은 공원을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공원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보아야겠죠? 학생들은 흥미를 끌린 채 박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박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다. 이 공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쾌락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쾌락의 강도를 생각해봅시다. 이 공원이 얼마나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엄청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자주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강도는 높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지속성입니다. 이 공원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얼마나 오랫동안 줄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은 신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좀 재미없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초기에는 즐겁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도가 약해질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중요한 요소들이 남아있어요. 확실성은요? 이 공원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즐거움을 줄 것이 확실할까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확실해요. 좋아요. 이제 근접성입니다. 우리가 이 공원을 얼마나 빨리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공원이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 바로 갈 수 있어요. 학생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요. 아주 가깝다니 다행이네요. 박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다산성을 생각해볼까요? 이 공원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이 다른 쾌락을 낳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학생이 기지개를 펴며 말했다. 그렇군요. 이건 정말 긍정적이네요. 순수성은 어떨까요? 이 공원에 즐거움이 고통과 섞여 있을 가능성은? 좀 더러운 쓰레기나 시끄러운 소음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신중히 말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통과 섞일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쾌락이 더 큰 것 같죠. 마지막으로 범위를 생각해봅시다. 이 공원이 즐겁게 해줄 사람들의 수는?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근처 주민들도요. 박 선생님은 칠판에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적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 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모든 요소를 고려해보면 이 공원을 만드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이에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리주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례를 들어가며 쾌락 계산법을 적용해볼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재미있고 현실적인 예시를 통해 공리주의를 이해하게 되었고 철학 수업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제 도덕적인 접근 방법을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자, 여러분, 데이비드 휴메인과 관계 이론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마주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흔히 업계인 경험을 통한 습관적 인식이 얼마나 재미있게 응용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작은 마을에 여행을 갔어요. 이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한 가지 기이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매일 밤 녹차를 마신 후 반드시 왼쪽 발로 3번 지면을 두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이 행복과 번영을 불러온다고 믿었죠. 처음엔 그저 그들이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한 현자에게서 그 기이한 전통의 기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 마을에 독특한 인물이 살았어요. 이름은 마르코였죠. 그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밤중에 홀로 앉아 녹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연히 왼쪽 발로 3번 지면을 두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는 큰 돈을 버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마르코는 그 후로 매일 밤 녹차를 마시고 동일하게 발로 지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다음 날 좋은 일이 일어나곤 했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에게 값싼 가격의 최고 품질의 수학을 팔기도 했으며 그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유용한 물건을 찾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르코의 집 앞에 모여들어 그가 녹차를 마시고 발로 지면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도 아닌 마을 전체가 그 행위를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매일 다 큰 행운을 얻지는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은 마을 전체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휴메 인과관계 이론을 적용해볼까요? 휴메에 따르면 마르코가 녹차를 마시고 발로 지면을 두드린 후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단지 그의 경험에서 온 습관적 인식에 불과합니다. 즉, 그가 녹차를 마시고 발로 지면을 3번 두드리는 것이 그 행운의 진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저 사건 A와 사건 B 좋은 일, 발생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뿐입니다. 휴메 말처럼 이 두 사건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우리는 이를 습관에 의해 인과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작은 마을의 기이한 전통은 휴메 철학적 개념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두 사건의 연관성을 필연적인 인과 관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휴메 인과 관계에 대한 입장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건의 반복에서 나온 습관적 인식을 넘어 그것을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종종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비슷한 습관적 인식을 통해 다양한 결정을 내리곤 하죠. 다음에 어떤 경험을 통해 얻은 연관성을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여길 때 재미있게도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아름다운 산과 강이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토미였습니다. 토미는 호기심이 많았고 세상의 원리와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 깊이 고민하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토미는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토미는 마을 어귀에 있는 한 낡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오래되고 두꺼운 책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그중 신학대전라는 제목의 책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토마스 아퀴나스로 그 이름은 토미에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뭔가 강력한 인연을 느낀 그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토미는 놀라운 진리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특히 제1의 원인 아규먼트 프롬 에피션트 코즈이라는 개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책을 탐독한 그는 마침내 책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인과 결과의 사슬 안에 있다. 하지만 이 사슬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존재가 처음에 있었어야 한다는 말인가? 토미는 이 생각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여행길에 올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마을 근처의 공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숙련된 목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토미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물건에는 무엇이든 그 원인이 있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 테이블도 나무가 있어야 만들 수 있지. 그럼 나무는 어디서 왔나요? 토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무는 씨앗에서 자라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결국 씨앗은 누가 만들었나요? 토미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예, 씨앗은 자연이 만들었다고 해야겠군. 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연이 씨앗을 만들었다면 자연은 또 무엇으로부터 왔을까? 마침내 할아버지도 답을 찾지 못한 듯 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내 말은 일리가 있다. 라며 토미를 격려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며 토미는 신비로운 숲속에서 만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현자에게 특별한 답을 기대했습니다. 수많은 대화를 나눈 후 현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토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존재는 반드시 다른 존재에 의해 생성되어야 하니까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현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란다. 그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원인이야. 토미는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제1의 원인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의미가 깊다. 모든 원인의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도달하게 되는구나. 그는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토미는 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그의 긴 이야기에 뜨악했지만 이내 깊이 있는 논리와 생각에 매료되었습니다. 토미는 그날부터 마을의 젊은 철학자로서 존경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1의 원인에 대한 토미의 이야기는 이 작은 마을을 넘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존재와 그 시작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만의 신비로운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은 이렇게 전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은 그 후로도 수세기 동안 철학과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1의 원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의 철학자 토미는 아퀴나스의 이론을 통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우주의 시작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혹은 정말 옛날 필요한 때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젊은 철학자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들 중 한 명은 바로 토마스 홉스입니다. 긴 회색 망토를 두르고 호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죠. 사실 그는 항상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특별히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비치는 창문을 통해 깊은 토론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연상태. 홉스는 다소 염세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인지라 이 주제를 딱 적절한 모양새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약 완전히 자연상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홉스는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며 묻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고 경쟁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겠지요. 이 말에 따른 철학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앤드류라는 젊은 철학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홉스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연적 자유를 약간씩 포기하고 공통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계약을 맺는 것이죠. 이는 강력한 정부나 절대군주를 세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테이블의 끝에 앉아있던 낡은 모자의 에드워드가 웃으며 말을 덧붙입니다. 홉스, 당신이 말하는 절대군주가 마치 크고 무서운 리바이어던 같이 들리는군요. 홉스는 미소를 지으며 받아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강력하고 공포스러운 권위가 있어야만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고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토노스라는 철학자가 말을 꺼냅니다. 만약 그 권위자가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쁜 군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질서한 자연 상태보다는 훨씬 나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날 밤은 길고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철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사고를 교환하고 때로는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결국 홉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작은 양초를 바라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 계약은 작은 양초와 같습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고 불길이 커질지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신뢰하고 권위를 얼마나 공정하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잠겨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홉스의 메시지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가고 밤이 깊어감에 따라 그들은 각자 내리는 결론이 조금씩 달랐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서로의 신뢰와 강력한 권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날 밤 철학자들은 무질서한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디딘 셈이었습니다.